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 강의 내용을 몇 단락으로 쪼개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가요. 이번 주 주제가 이야기와 의료 윤리입니다. 윤리하고 이야기를 연결시킨다는 게 참 우리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윤리적인 사유를 하고 윤리적으로 감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이야기는 밥이고 또 이야기는 약이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에 알맞게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4개의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겁니다. 하나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스캔들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의료윤리에 관련된 3가지 스캔들. 두 번째는 의료윤리에 관련된 이론들, 철학적 이론들이죠. 철학적 이론들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와 의료윤리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의료인이 가져야 될 6가지 품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의료윤리의 3대 스캔들에 대한 겁니다. 왜 스캔들을 이야기하느냐? 이 스캔들을 통해서 의료윤리가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일정 정도의 스캔들과 더불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비윤리적인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윤리는 또는 의료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윤리에 관련된 강령, 규약 또는 선서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윤리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별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달아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것들이 어떤 제도 또는 규정 등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하죠. 3가지 중 첫 번째는요, 199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주정뱅이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고 뇌를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보살피던, 그러니까 그 주정뱅이 남편을 돌보아야만 했던, 그리고 또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그 아내가 병원에 와서는 퇴원을 요구합니다. 퇴원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첫째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살려놨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을 케어할 자신이 없다. 하여간 그런 이유로 퇴원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환자를 퇴원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 타고 자기 집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호흡기를 떼자마자 바로 사망하게 되죠. 이것은 환자의 아내가 내린 결정이었고 그 아내의 결정을 의료진이 따라서 행해진 행위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가족들이 이거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고소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의사, 그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환자를 퇴원시켜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그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1997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죠. 왜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그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97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필요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첫 번째 그 스캔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다가 2008년인가요? 그때쯤 해서 대법원에서 같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소위 말하는 김할머니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규약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연명치료법에 관련 법이 또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환자가 원한다면, 소생 불가능하다면 연명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1997년부터니까 지금 거의 20년 된 거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년이 되면서 법적으로나 뭐 여러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윤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2000년도 의사 파업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의학 분업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의학 분업이라 하면 그 약을 의료기관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사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만 발부를 하고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죠.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있었던 의사의 파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사태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그런 해결책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의학 분업은 그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생겼던 거는 뭐냐 하면 의사들이 자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우리 의료 체제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은 그 이전부터 아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겁니다. 제일 가깝게는 1977년이죠.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료 수가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받고 싶은 만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수가 체계 안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 보험 대상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보험 대상이 확대되면서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점점 더 그 낮은 수가를 적용해야만 되는 그런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쌓여오던 차에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이라고 하는 정책을 기폭제로 삼아서 그 불만이 폭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파업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응변으로 처리가 되고 말죠. 이게 두 번째 스캔들입니다. 세 번째 스캔들은 뭐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이죠. 줄기세포 파동입니다.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분이 뭐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고 발표를 하죠. 배아 줄기세포, 인공수정을 시킨 그 배아를 발육시키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거 갖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그 사람에게 전혀 면역적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다양한 세포들을 발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황우석 박사팀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몇 차례에 걸친 논문,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성공했다는 논문이 뭐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데 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됐지만 결국은 그 실험실 내부에 있던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 실험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하는 사실들이 폭로가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헤친 소위 MBC의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로는 진실을 원한다기보다는 국민적 영웅을 죽이기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국민적 영웅 죽이기로 몰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MBC가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게 되고 광고가 끊기고 뭐 아주 경영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그 TV 토론에 나와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에 인터넷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것을 소위 말하는 불익이라고 하는 생물학 연구자들이 그 조작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이러므로 해서 이 논문이 조작됐다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2006년에 밝혀지고 그 이후에 무슨 서울대 조사위원회니 이런 거를 통해서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대에서 파면되죠. 파면되면서 이제 일단락 되는 수준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죠.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 자기가 실험에 성공했고 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에 취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황우성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아주 강력한 그룹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재현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에서 뭐 잠깐 무슨 뭐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뭐 이런저런 사기 사건에 시달리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 사건이 지나고 난 12,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진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윤리를 규정짓는 세 가지 스캔들. 첫 번째는 보라매 병원 사건.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거부한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됐던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 이걸 통해서 의사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의료 윤리 학회라든지 생명 윤리 학회 같은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윤리 연구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 윤리 연구에 대한 것은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도에 의사 파업이죠. 의학 분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제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게 되죠. 그 비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의사들은 일종의 각성을 하게 되죠. 각성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또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 없고 몰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윤리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피해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상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의사 사회의 어떤 그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잘 모르지만 지금 의협의 지도부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정부나 사회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사윤리 선언, 강령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침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줄기세포, 연구윤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 연구 진실성, 그 사건 속에서도 황석 박사는 수의사였습니다만 그 주위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서 의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 이 진실을 밝혀낸 사람도 의사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스캔들은 의사들을 피해의식에 젖게 했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대개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밝혀내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이야기죠. 스캔들도 하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스캔들에는 전부 다 이야기 주인공이 있고 적대자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뭐 플롯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서로 쟁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깝고 어떤 이야기가 국민들을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이 있고 전개가 있고 결말이 있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그 세 개의 스캔들이 다 각각 하나의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의료윤리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영상 강의의 요청입니다. 이제 계속 이 네 개의 동영상에서 제가 강조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야기는 밥이고 이야기는 약이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